안녕하세요. 저는 은수라고 합니다. 올해 37, 결혼한 지 9년 차 아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외롭고 지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겠죠. 저희 부부도 처음엔 달콤했어요. 남편 태연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주고 작은 깜짝 선물로 저를 웃게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순간들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언제부턴가 저희 집 거실에는 대화 대신 각자의 핸드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죠. 오늘 회사 앞에 벚꽃이 피었더라. 한 달 전 저녁 식사 중에 태연이 불쑥 던진 요 몇 년간 들은 가장 낭만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태연은 다시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했죠. 그 순간이 너무 서글펐어요. 결혼 첫 해 태연은 저를 데리고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터널을 걸었는데 그땐 제 손을 꼭 잡고 예쁘다라는 말을 저한테 건넸었거든요. 나도 보고 싶은데 주말에 같이 갈까? 제 질문에 태연은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선배들이랑 약속 있어. 너 혼자 가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혼자서 벚꽃을 보러 간다는 건 왠지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연이 없어도 봄을 즐겨보자고요. 아무도 없는 평일 오전, 저는 도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이 결정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마치 핑크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저는 부러웠어요.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으니까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조용한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벚꽃잎이 하나둘 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9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점점 사라져간 설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왠지 차가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어요. 깔끔한 셔츠 차림의 남자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문득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꽃잎이 마치 눈처럼 쏟아지네요. 이런 건 혼자 보면 좀 아깝죠. 낯선 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묘하게 속이 간질거렸습니다. 남편에게선 들은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누군가와 마주보고 봄의 공기를 나누는 순간은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에도 무언가 한 장벚꽃잎처럼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그것이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재훈이었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저는 이상하게도 자꾸 그 공원으로 발길이 향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를 다시 만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바람은 현실이 되었죠. 일주일 후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재훈을 마주쳤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었는데 제가 문학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번에 공원에서 뵌 분 맞죠? 돌아보니 재훈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39살 이 동네에 최근에 이사 왔다고 했어요. 저도 간단히 제 소개를 했습니다. 결혼했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훈은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지역에 좋은 카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동네가 낯설어서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낯선 남자와 카페에 간다는 건
하지만 그냥 이웃으로서 동네 안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시간 되시면 지금 가보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온 뒤였고 저희는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재훈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고 했어요.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남편 태연과는 절대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우연히 마주쳤어요. 동네 축제 부스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그리고 다시 그 공원에서. 매번 우연을 가장했지만 사실 저는 재훈이 자주 가는 곳들을 알게 되면서 일부러 그 주변을 서성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5번째 만남에서 재훈이 제안했어요. 다음엔 혼자 말고 같이 걸을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만남을 제안받은 거였으니까요. 망설임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이미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화장을 할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은 태연이 아침에 던진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회식이야. 늦게 들어갈 거니까 기다리지 마. 단 한 번도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묻지 않던 태연이었기에 저는 그날 재훈과의 약속을 더욱 당당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저희의 진짜 첫 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결혼한 여자였지만 그날만큼은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싶었어요. 재훈과의 산책은 제 일상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곳곳을 함께 걸었어요. 강변을 따라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 때로는 작은 박물관이나 갤러리에도 들렀습니다. 그는 항상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어릴 적 꿈.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죠. 은수 씨는 사진 찍을 때 표정이 참 자연스러워요. 이 작가의 그림체가 은수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전시회를 추천했어요. 평범한 말들이지만 오랫동안 그런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내 존재가 특별하게 여겨진다는 느낌. 결혼 생활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었어요. 반면 집에서는 태연과 저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저녁도 따로 먹는 일이 잦아졌어요. 대화는 필요한 얘기만 짧게, 그마저도 카톡으로 대체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접촉이라곤 가끔 어깨가 스치는 정도가 전부였죠. 밤마다 저는 자문했어요. 나는 불행한 아내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운 사람일까?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지만 정작 마음은 서로에게서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만을 직접 말하지 않고 그저 침묵과 무관심으로 쌓아올린 벽이 이제는 너무 높아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훈과의 4번째 산책이었습니다. 그날은 일기예보와 달리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나온 저희는 황급히 가까운 상점 처마 아래로 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나란히 서 있는데 재훈이 양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많이 맞았네요. 괜찮아요? 그의 손길이 어깨에 닿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재훈은 근처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왔어요. 같이 쓰죠. 그래도 제가 더 많이 가릴게요. 좁은 우산 아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몸을 가까이 붙여야 했습니다. 걷는 동안 손이 우연히 닿았어요. 둘 다 움찔했지만 아무 말 없이 걸음을 계속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을 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손끝의 감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심지어 태연이 옆에 있을 때도 계속 그 감각이 남아 있었죠.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킨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이 물었어요. 요즘 바빠 보이네. 뭐 하고 다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어요. 진짜 관심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대화였던 겁니다. 그냥 요즘 동네 산책하는 게 좋더라고. 그래? 좋은 취미네. 대답을 듣자마자 태연은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내 마음속 비밀이 들통날까 두려워했던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더 서글픈 현실을 깨달았어요. 태연에게 저는 더 이상 궁금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저도 태연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을. 비 오는 날 이후로 재훈과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자주 주고받게 되었고 전화 통화도 길어졌어요. 핸드폰에는 운동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죠. 혹시 태연이 제 핸드폰을 볼까봐 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걱정도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태연은 제 핸드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5월의 어느 날 재훈이 용기를 냈습니다. 은수 씨,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그냥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카페 테이블 너머로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재훈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모텔이 아닌 그의 공간으로. 거실에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연 씨와는 어떤가요? 재훈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얘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통 없는 일상, 사라진 애정,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재훈은 아무 말 없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을 넘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안았고 그 밤은 9년 만에 느껴보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평온한 밤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만났어요. 수요일은 태연이 항상 일찍 출근하는 날이었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거든요. 재훈의 아파트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한 사람 은수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재훈의 품에 안겨 중얼거렸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은수 씨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재훈의 말에 안심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될수록 위험은 커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행복에 취해 있었어요. 우리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죠. 집에서의 저는 이상하게도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태연도 가끔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예전보다 활기차고 웃음도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태연은 그저 요즘 일이 잘 풀리나 보네라고만 말할 뿐 깊이 묻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저에겐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연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어요. 요즘 많이 나가더라. 뭘 그렇게 자주 해? 저는 멈칫하며 웃었습니다. 나도 좀 살아야지 여보. 태연은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태연이 뭔가를 눈치챈 걸까?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지웠어요.
태연은 그저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이 낯설어서 물어본 것뿐일 거라고 자신을 달랬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태연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가끔 제가 핸드폰을 볼 때 슬쩍 시선을 던지는 것도 느껴졌고, 제가 외출할 때 어디가? 라고 묻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순간이었죠. 6월이 시작될 무렵 태연의 감시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제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당황했지만 다행히 재훈과의 메시지는 항상 읽고 지우는 습관이 있었기에 들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통화해? 어느 날 저녁 제가 베란다에서 재훈과 통화하고 들어오자 태연이 물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대답이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 신청하려고.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예전의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재훈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재훈은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은수 씨,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할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정이라니. 이혼을 말하는 걸까요? 재훈과 새 삶을 시작하는 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 좋아요. 제 대답에 재훈은 실망한 듯 했지만 더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은수 씨가 준비될 때까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재훈은 정말 저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과연 태연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의 아파트까지 찾아갔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직장에 일이 생겼나? 아니면 갑자기 여행이라도 간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을 열자 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친구 만나고. 왜? 태연은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귀하는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기에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나던 그 남자 재훈이란 사람. 결혼한 사람이야. 그의 아내가 너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 말도 안 돼. 재훈이 유부남이라고. 이혼 진행 중이야라는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해봤어. 합의금이 꽤 나갈 거래. 그리고 우리 사이도 다시 생각해봐야지. 그 말을 끝으로 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일도 미루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은 꺼둔 채로요. 재훈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태연은 거실 소파에서 지냈어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재훈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관리실에 물어보니 그가 갑자기 이사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한 여성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은수 씨죠?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약 35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지연이에요. 박재훈의 아내입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이 된 거죠. 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자 지연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재훈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재훈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까지. 2달 전부터 당신들을 지켜봤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재훈은 결혼 5년 차 남편이었고 2살짜리 아이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저 말고도 몇 명의 여성과 비슷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도요. 소위 꽃뱀처럼 다니는 동네마다 외로운 여성들을 유혹해온 남자였던 겁니다. 당신이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요.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재훈의 거짓된 사랑이 얼마나 계산된 것이었는지 알게 되니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지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신은 상간자니까요. 수습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날 저녁 저는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제가 터덜터덜 들어오는 모습을 보더니 잠시 동요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죠. 소파에 앉아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재훈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지연과의 대화까지 숨김없이 말했어요. 말을 마치자 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태연의 첫 마디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던? 5천만 원이요.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제가 아내가 아닌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 어디서 구할 건데? 설마 내가 도와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태연의 차가운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선 태연이 도와줄 거라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죠. 배신한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바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태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 난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 거니까. 변호사요? 이혼 변호사. 이제 우리 끝내자. 태연의 말은 단호했어요.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연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갔어요. 메모 한 장만 남겨두고요. 일주일 안에 짐 빼.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은 해지했고 공동명의 통장도 분리 신청했어.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자. 차갑고 사무적인 메모였어요. 9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5천만 원의 합의금을요. 절망 속에서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고 그 다음엔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딸을 버릴 수 없으셨나 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으로 도와줄게. 하지만 은수야, 이건 내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그렇게 합의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제가 남편과 부모님을 배신한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지연과 만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저를 벌레 보듯 하는. 다시는 내 남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지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에선 분노가 일었어요. 당신 남편이 먼저 접근한 거잖아.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지연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재훈의 이름으로, 지연의 이름으로, 그리고 불륜, 상간녀 소송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역을 넓혀 검색하자 충격적인 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패턴의 사기 사건들이 있었어요. 남자가 외로운 기혼 여성에게 접근해 감정적 관계를 맺고 그 후 그의 아내가 나타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 글들에 첨부된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재훈이었고 여자는 지연이었습니다. 가슴이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들의 사기극에 완벽하게 넘어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금은 지불했고 증거를 찾아도 그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을 거예요. 게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제 불륜 사실이 공개되는 건 피할 수 없었죠.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최소한 다른 여성들은 저처럼 당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가 저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가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라 계획된 사기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알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경비원을 통해 메시지만 전해줬죠. 더 이상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 연락해. 좌절한 채 돌아오는 길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민지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수야, 어쩐 일이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민지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재훈과의 만남, 불륜, 지연의 등장, 그리고 합의금까지.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태연이랑은 이혼하기로 했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으니까. 민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왠지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불륜 사기 사건 관련 제보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보라니? 제가 한 게 아닌데. 고개를 들자 민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핸드폰 화면을 본 거예요. 민지야, 너도 와줄래? 내가 지금 혼자 이런 상황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해, 은수야.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어. 먼저 가볼게. 그녀의 허둥지둥 떠나는 모습을 보며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몇 달 전 우연히 재훈을 만나 저에게 소개시켜준다고 했던 일, 제가 외로워 보인다며 공원에 자주 가보라고 권했던 일. 모든 게 너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가보니 태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재훈과 이지연 부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고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17명이에요. 누가 제보한 건가요? 태연 씨께서요. 인터넷 카페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 증거를 모으셨더라고요. 놀라움에 태연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제보를 한 이유는 분명했죠. 사기꾼들에게 정당한 벌을 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혹시 저를 위한 마음도 있었을까요? 경찰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또 다른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사기단에 내부 정보원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항상 피해자를 물색해 박재훈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데요? 김민지라는 여성입니다. 은수 씨의 친구라고 하던데 맞나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정말 그들과 한패였다니. 그래서 어제 문자를 보고 그렇게 급하게 떠났던 거였군요. 경찰은 이미 민지를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저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가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요. 태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필요한 진술은 다 했으니까요. 그가 경찰서를 나가려 할 때 저는 뒤쫓아갔어요. 태연 씨, 잠시만요. 복도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태연은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어요. 고마워요. 제보해줘서.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네요.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날 위한 게 아니야. 그냥 정의감 때문이었을 뿐이야. 그래도 이제 알죠? 내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계획된 사기의 피해자였다는 걸. 혹시 우리 다시. 태연은 제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넌 유혹에 넘어갔어. 그들이 사기꾼이든 아니든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난 그런 배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저는 외로움을 핑계로 쉽게 유혹에 넘어갔고 그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보낼게. 앞으로 행복하길 바라. 태연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저는 그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고 사기꾼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재훈, 지연 그리고 민지를 포함한 사기단 전원이 구속 기소되었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달콤한 미소도 차가운 위협도 없이 그저 비참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합의금으로 지불한 모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부모님의 퇴직금도 되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기단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죠. 법정을 나서는 길 우연히 태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도 증인으로 왔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지만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인사만 가볍게 하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미움은 조금 덜해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기단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저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태연과는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어요. 외로움에 지쳐 쉽게 마음을 열다가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은 제 것이었고
그 결과도 제가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더 현명하게 대처하셨을까요? 결혼 생활에서 소통이 끊어졌을 때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외로움에 지친 분이 계시다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잠시의 위로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